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전생에 원수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 고아가 됐어요. 한 달 간격으로 엄마 아빠 모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오랜 기간 암투병 중이셨는데 제 결혼식 이후 상태가 악화돼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아빠는 딱히 지병은 없으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걸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 발견이 늦어서 손 한 번 못 써보고 허망하게 보내드려야 했죠. 그런데 엄마는 몰라도 아빠의 죽음엔 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 결혼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있었다면 아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자기들 멋대로 결혼식을 반년이나 앞당긴 어머님과 시누이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한 해에 자식을 둘이나 보내면 축의금 걷어들이기도 힘들고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 니들이 올 12월로 앞당겨. 결혼식 치르고 수진이는 내년 5월에 식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야 나도 지인들한테 면이 서지. 어차피 니네가 5월로 잡아놓은 예식장도 있으니까 취소할 거 없이 수진이가 거기서 하면 되겠네. 어머님, 거긴 제가 몇 달을 공들여서 어렵게 예약한 곳이에요. 촬영이랑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몽땅 거기다 예약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아가씨가 먼저 하면 어때요? 미리 예약한 곳도 없잖아요. 어머 언니, 12월이면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언니는 그동안 자료도 많이 구했을 테고 맘만 먹으면 당장 못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 엄마? 그래, 그건 수진이 말이 맞다. 12월은 결혼 성수기도 아니라서 예식장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니네 친정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라서 그런 도리는 깍듯하게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 네가 다시 준비하도록 해라. 손윗사람이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지. 도리 따지는 사람들이 축의금 받자고 예식 날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대요. 가소로워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럴 땐 남편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으련만. 제 남편은 마치 남의 결혼식 얘기하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자고 하더군요. 아니, 게임하다가 아이템 하나만 사기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느니 마느니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어쩜 자기 결혼식엔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 혼자 핏대 세워봐야 쪽수도 밀리고 별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결국 여우 같은 시누이 때문에 저는 결혼 준비를 2번이나 하게 됐고, 거의 1년 가까이 발품 팔아가며 모은 웨딩 자료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작 제 결혼식은 시간에 쫓겨 취향보다는 날짜에 가능한 것들로 끼워 맞춰야 했죠.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에도 들지 않아서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망친 저는 어찌나 분하던지 결혼식 내내 입이 대빨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5월 예식을 준비하며 식장에 예약금을 걸었던 걸 시누이가 돌려줄 생각을 안 하지 뭐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누이한테 연락했는데, 언니, 그거 받겠다고 전화한 거예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사람한테 도움을 못 줄 망정 1억이에요? 막말로 여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돼선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언니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남매끼린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 괜히 중간에서 남매 사이 가르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이딴 일로 전화하지 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지가 큰 소리 쳐가며 난리지 뭐예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받아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이번에도 남편은 그깟 돈 몇 푼에 맘 상하지 말고 그냥 축의금 줬다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주고 말고는 내 마음인데 왜 자기들 멋대로 하라 마라 해요? 그리고 왜 매번 저보고만 참으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으로 며칠 뒤 시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받으셔선
대뜸 이러시잖아요. 왜 바쁜 애 정신사납게 전화질이냐? 넌 회사에서 일도 안 하니? 업무 시간에 왜 전화질이야? 너 같은 애한테 월급 주고 있는 니네 사장이 불쌍하다. 그래, 왜 전화했냐? 내가 전해줄 테니 나한테 말해봐. 뭐야, 전화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식장 예약금 문제로 전화했어요, 어머님. 그러자 제 말을 끊으며 쏘아대더군요. 호냐,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너 시집 오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 형제간에 의좋게 잘 지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게 뭐냐?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신우이랑 돈 문제로 싸움질이냐?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운 거니? 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이럴 거면 이참에 결혼 무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가서 네 벨 꼴리는 대로 하고 살란 말이다. 예약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결혼 앞둔 신우이를 달달 볶아볶기를.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몰라? 그래도 기어이 그 돈 받아야겠다면 차라리 이 시애미 팔아서 가져가라. 그럼 되겠냐? 왜 대답을 못해? 결국 저는 본전도 못 찾았고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 무릎 꿇고 한참을 빌고서야 끝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편 말대로 조용히 끝낼 걸 그랬나 후회가 됐죠.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내가 왜 사과까지 해야 하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뾰루퉁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불길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방금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멍했어요. 엄마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빠는 축 처진 어깨로 엄마 침상을 지키고 계셨고 엄마는 흰 천에 덮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흰 천을 거두려는데 순간 울컥 하더라고요. 그제야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손도 잡아볼 수 없고 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떠올라 목구멍을 틀어막는 기분이었죠. 두 눈에 가득 찬 눈물이 쏟아지기가 무섭게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온 몸의 기운이 쭉 빠져서 온전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 대신 남편이 나서서 장례식장 측과 장례 절차를 상담하고 지인들께 부고를 알려야 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문제로 툭하면 다퉜던 터라 미움이 컸던 남편이지만 막상 큰일이 닥치고 보니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옆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건 아빠도 그랬나 봐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엄마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남자 보는 눈은 있는 모양이다. 한서방 같은 사람을 데려왔으니 말이야. 아마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살붙이고 사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아구는 없을 거야. 아빠 말 명심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의 이 말이 제게 남기는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안 돼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주말이라 남편과 친정에 들렀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지 뭐해요. 그때였어요. 아버님!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죠. 남편은 아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견이 늦어 이미 손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빠는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를 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아빠마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괄시하기 시작했어요. 제 뒷배가 사라졌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둘 다 세상을 떠? 부정 탈지 모르니까 넌 수진이 결혼식 때 올 생각도 마라. 원래 혼사 앞두고는 상갓집도 안 가는 법인데 이건 뭐 연달아 2번이나 상을 치렀으니 재수없어서 원. 이번 결혼 잘못되면 그건 다 너랑 네 부모 탓인 줄이나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 안 참아요. 친정 부모님 얘기에 저는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서슬퍼런 제 모습에 놀라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였죠. 2년으로 예정된 단기 파견이었어요. 자기야,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싫어, 무섭단 말이야. 게다가 당신마저 없으면 나 혼자 어머님을 어떻게 당해내? 파견 안 가면 안 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편 역시 걱정이 되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어머님과 크고 작은 일로 마찰을 빚으면서 제가 위궤양과 불면증을 달고 사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랍에미리트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예상대로 어머님은 전보다 더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당연했죠. 주말엔 거의 대놓고 시댁으로 불러선 냉장고 청소부터 커튼 빨래까지 시키기에 바빴어요. 그뿐인가요? 말끝마다 비빌 언덕도 없다느니 소박을 맞아도 갈 곳도 없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둥 망발도 일삼았죠. 그렇게 매운 시집살이에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어요. 게다가 회사 일에 집안 살림, 거기다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다니는 통에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불려가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 속이 울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질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이 혹시 임신한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선명하게 2줄이 나왔지 뭐예요. 솔직히 그걸 보고 안도했어요. 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도 임신까지 한마당에 더는 지금처럼 괴롭히지 않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창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반응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불과 5개월 차로 결혼을 한 시누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 꽤나 눈치를 봤던 중이었거든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결혼 전부터 혼수 필요 없으니 손주만 낳아달라던 분들이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한약에 임신 클리닉까지 다니며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딸은 노력해도 안 되는 임신을 며느리는 노력도 없이 잘만 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가 눈에 가시였죠 뭐. 시누이 시샘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더군요. 언닌 좋겠어요. 노력도 안 하고도 애도 척척 갖고. 하긴 언니가 한 게 뭐 있나? 이게 다 우리 오빠 능력이지. 남편 잘 만난 덕에 얼마나 좋아? 언니 팔자가 제일 부럽네요. 그러니 고마운 줄 알고 사세요. 잘 되면 다 지네 집 덕이고 안 되면 다 제가 부덕한 탓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랑 시누이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 뭐예요. 처음엔 그래도 임신했다고 대접해주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 아가, 너희 친정집 말이다. 언제까지 비워두고 있을 참이니? 알아보니 부동산 시세도 좋던데 이참에 팔아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좋겠더구나. 요새는 주부들도 부업을 한다고 하던데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돈 좀 벌면 좀 좋니? 어머님, 내년 봄이면 출산도 할 텐데 회사 일에 애까지 키우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친정집은 그냥 새를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집마저 없애면 허전할 것 같아서요. 월세로 놓으면 다달이 돈 들어오니까 굳이 가게 안 차려도 수입도 생기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고생하라디? 카페 하나 차려서 수진이한테 맡기면 그깟 월세 받는 것보다 못할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걸 단칼에 잘라? 너 손에 돈 좀 쥐고 있다고 시애미가 우스워 보이니? 막말로 너한테 가족이 있기라니 애 낳으면 애 돌봐줄 친정이 있니? 그거 다 우리 집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럼 너도 성의는 보여야지. 지쳐지는 생각 않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싫으면 관둬라. 다 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만. 고깝게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니? 어머님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득달같이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구박을 해 혼수 타령을 해? 고아 며느리 상처 입을까봐 할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을 어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잘난 언니네 집이라도 어떻게 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요. 우린 언니 유산에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새는 아무나 받아먹고 사나요?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따박따박 월세 받는단 보장 있냐고요. 게다가 상속세에 재산세 늘어나는 항목만큼 세금 나가는 건 생각 안 해요? 그깟 월세 받아봐야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러니 일찌감치 정리해서 카페라도 차려두면 돈도 벌고 좀 좋냐고요. 이게 다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 카페 일은 내가 맡아서 해줄 테니까 언닌 투자만 해요. 좀 있으면 애도 낳을 테고 그럼 회사도 그만둬야 할 텐데 수입원은 있어야죠. 설마 앞으로 우리 오빠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닌 거죠? 시누이는 어떻게든 카페를 맡아서 해주겠다며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해가며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시어머니라는 채찍을 이용해 겁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2달을 내리 모녀가 번갈아가며 괴롭힌 탓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판이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목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쳐지고 심지어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 손을 들었죠. 그렇게 원하는 카페 차려주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이 제 발등을 찍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의욕적으로 카페 일에 뛰어들었던 시누이는 카페 영업은 뒷전이고 가게를 비우고 밖으로 나다니는 일이 더 많았어요.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겨두고 말이죠. 그러니 매상이 오르겠어요. 매달 월세 내느라 제 월급까지 끼워 넣어야 할 판이었죠. 임신 이후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몸도 지쳐있고 카페 일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 저는 참다 못해 시누이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카페로 찾아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내 탓이에요?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요. 투자자라고 유세 떨고 싶은 모양인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원래 장사는 1년 적자 예상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참관할 거면 가게 언니가 해요. 내 인건비도 못 받고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나 내일부터 안 나올 테니까 언니가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해요. 누가 쉬운데 그래 정말. 카페 운영에 대해 얘기 좀 하랬더니 지레 성질을 내고는 나가지 뭐예요? 아니 애초에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결국 저는 퇴근 후 시간과 주말에 카페 일을 하며 원치 않는 투잡을 뛰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팠고 부종도 심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카페로 갔는데 웬일로 시누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시누이 시부모님과 서방님도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 시누이는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놀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더군요. 언니,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굳이 또 왔어요? 어머님, 제 올케 언니예요. 저 힘들까봐 일 도와준다고 이렇게 종종 찾아오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이 여우 같은 게 시댁에선 친정에서 가게를 차려준 걸로 이야기하곤 자기가 도맡아 카페를 운영한다고 말해왔던 모양이에요. 집에서 애 못 낳는다고 눈치를 주니 나다닐 구실로 삼은 거죠.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몰래 금고에서 돈을 꺼내 집 백에 넣지 뭐예요.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신우이가 인건비 외에 가게 돈에도 손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가게 꾸리느라 힘든 것 같아 알고도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돈을 챙겨 넣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창고로 불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금고돈에 손을 대요? 무슨 권리로요? 시댁엔 어떻게 얘기해놨는지 몰라도 내 가게돈에 손대는 건 더는 용납 못해요. 당장 도로 넣어놔요. 아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내 퇴직금도 한 푼 안 줬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됐으니까 이 돈은 퇴직금이다 생각해요. 그럼 됐죠? 별것도 아니게 가짜라서 정말. 뭐? 가짜나? 이게 정말. 나 퇴직금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돈 금고에 넣어요. 안 그럼 절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돈은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죠. 솔직히 아가씨가 그동안 가게 일한 게 뭐 있어요? 툭 하면 얼굴 반반한 알바생 꼬셔서 그 금고돈으로 모텔 다닌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몰라서 말 안 한 줄 알아요? 이 근방에서 아가씨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 서방님이랑 시댁 식구들 앞에서 줄줄이 읊어줄까요? 그때였어요. 서방님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여보, 여긴 왜 들어왔어? 너 그동안 카페 일로 바쁘다더니 젊은 놈들이랑 바람 피고 다녔니? 그래놓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제사도 빠지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결혼 전에도 양다리 걸친 거 용서해줬더니 여전히 그러고 살았던 거냐고. 당장 이혼해. 너란 여자랑은 더는 못 사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서방님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고 신우이는 뒤따라 달려나갔어요. 잠시 뒤 창고로 돌아온 신우이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됐다며 욕을 퍼부어댔어요. 그 소리에 알바생이 달려들어와 뜯어 말렸고 그 과정에 저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곤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구석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지 소곤거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시며 아기는 다음에 또 생길 테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내가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요. 다음날 저녁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은 시뻘개진 눈으로 제 손을 잡곤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오히려 내 탓을 해댔죠. 시어머니도 자기 딸을 감싸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입을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가서는 시누이 뺨을 치더라고요. 뺨을 맞은 시누이도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저 역시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적어도 네가 사람이라면 이 상황엔 자식 잃은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넌 네 조카를 죽인 살인범이니까 꿈에서도 절대 잊지 마. 네가 내 아내랑 내 아이한테 한 짓. 그리고 엄마도 똑같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땐 상대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가르쳐야 부모인 거예요. 감추고 덮을 일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얘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인간구실도 못하고 지 조카를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는 괴물을 만든 거라고요. 앞으로 누구도 저랑 이 사람 찾지 말아요. 난 당신들이랑 더는 가족으로 살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 그동안 이 사람 카페에서 가져간 돈 모두 채워놔. 안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할 테니까. 내 얘기 알아들었으면 다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저런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지만 제 인생의 유일한 내 편은 얻을 수 있었어요. 아빠 말대로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내 남편을 말이죠. 현재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진 상태로 퇴직 후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대단한 수입을 올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비와 제 인건비 정도는 나오니 다행이죠.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카페에서 훔친 돈을 갚느라 식당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고 하더군요. 경력이 없어서 취직이 어려워 식당 일 구하는 것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더는 어머님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셨고 어머님이 싹싹 빌어서 일단 별거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나 봐요. 집에서 쫓겨난 어머님은 신우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모녀가 나란히 남편한테 버림받고 원룸에서 복잡거리며 살게 된 거죠.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가끔 가게로 전화해 제 안부를 묻곤 하세요. 그동안 당신이 집안 단속을 못해서 저한테 상처 줬다고 미안해 하시면서요. 남편 몰래 카페로 과일 박스나 한약도 지어 보내주시죠. 이렇게라도 사죄를 하고 싶다시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다시 한국 본사로 돌아와 일하고 있어요. 퇴근 후 매일 카페로 와서 마감도 돕고 제 기사 노릇도 해주고 있죠.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우리 부부 역시 시련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도 서로 손을 꼭 잡고 이겨내보려 합니다. 저희 친정아빠 말씀처럼요. 오늘따라 친정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